오늘 이제 MBN 두 번째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지금 기자들이 이 두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이 당권 주자들, 당 대표 후보들한테 계속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지금 질문에 답변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뭐 이 공천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주장도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것들은 그냥 뒤로 다 밀어놓고 이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문제만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황교안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기현 후보가 그냥 말꼬리 잡기식으로 눈치고 넘어가듯이 한 부분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에서 제기했을 때 뭐 현장에서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이제 TV 토론 생방송의 속성상 어려웠다고 한다면 토론 직후에라도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은 언제 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됐고, 그 당시 자신의 처지는 어땠고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야말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살 사람 있으면 내놓겠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뭐 눈치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이 공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입니다. 이건 저 최영희 님의 인터뷰에서도 2004년인가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격을 할까 검토했는데 뭐 별거 아니다 싶어서 접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기현 후보에게 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일단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충분히. 경쟁자로서 이 의혹을 김기현 후보가 제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정성 있게 설명했어야 된다. 그런데 마치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황당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사안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천하람일 같은 작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이 사안을 계속해서 부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의혹이 있는데 숨기고 가는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하람이라는 자가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무슨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김기현 후보가 뭔가 굉장한 의혹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아주 고약한 프레임 공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하람이라는 자가 아주 교활해서 김기현에게 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을 잔뜩 추켜 세우면서 뭐 제대로 한 방을 날리셨다. 이러면서 앞으로 전대는 김기현 안철수 양강이 아니라 황교안 천하람 매치가 될 것이다. 될 수도 있겠다. 하필 황교안 천하람 매치를 급하게 조를 만들다 보니까 황천길 매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황천길 매치라고 하는 말을 들은 황교안이는 기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당대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혀 버렸어요. 황천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죽는 길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다른 후보까지 엮어서 써 제키면서 오로지 공격은 김기현 상처내면 된다. 물론 천하람이를 출마시킨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처음부터 지것들이 당권 잡겠다고 생각하면서 뛰어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김기현이를 공격하고 김기현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이 저격수를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하람이 같은 이 교활한 저격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이제 잔뜩 그 땅 투기 의혹을 이 언론이 만들어 놨으니 오늘 당장 오늘 저녁 5시 반 MBN 생방송에서부터 3명의 후보가 김기현을 향해서 땅 투기 의혹 가지고 거의 뭐 무차별 폭격을 가하듯이 지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이를테면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당에서 비례대표 그 당선권과 예비를 나누든지 또는 비례대표의 한 1.5배 정도를 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이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무작위로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해서 1, 2, 3, 4, 5, 6, 7, 8로 아예 이 비례대표의 순위를 정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선권과 당선권 바깥의 예비 후보가 자연적으로 그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제안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는 그 총선을 지휘하는 지휘부에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지휘부의 전략이 그대로 배심원단의 투표에 의해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 지점 중에 하나인 비례대표를 그냥 인기투표처럼 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맡길 경우에 선거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될 지휘부가 과연 비례대표 공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 그거 당원이 결정했는데 왜 우리들을 책임지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 안철수의 그 제안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100분 이해하지만 당 지도부가 사천하듯이 하지 말고 당원들한테 비례대표 공천까지 넘기자, 공천권까지 넘기자고 하는 문제의식은 100번 공감이 가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책임 정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를 정말 정권을 가지고 지휘해야 할 지휘부의 그 지휘력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 멋있다 좋다 뭐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안철수가 어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MBN 토론에서 그 비례대표 공천 방안이 대선 후보 대통령 당대표 후보들 간에 진짜 진지하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 네거티브가 전당대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걱정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도 이미 그 1차 선관위의 서류심사 과정에서의 정리가 1차 있었지 않습니까? 2차부터는 여론조사 우리 책임당원들의 선택이니까 이건 투표라고 봐야 되지만 1차 서류를 거르는 이 과정이 있었다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당 검증위원회를 검증해서
그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들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을 당이 미리 걸러냈던 그런 검증위원회 활동 방식을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미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당대표 경선에는 좀 차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번에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땅 투기 의혹도 그렇고, 또 뭐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체성과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나면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그야말로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정치 담론 토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 선관위의 그 무력과 무기능, 무능력과 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통탄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좀 당 지도부 또 우리 이 당원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당 전당대회가 더 이상 정말 더러운 진흙탕 싸움으로, 진흙탕의 개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좀 자제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주인 당원들이 나서서 전당대회 진흙탕의 개싸움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어쨌든 좀 제동을 걸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 행동에 나설 때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고승구 칼럼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종근 실장의 용진단에서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의 칼럼이 소개됐습니다. 어제 그 아침에 발표된 칼럼인데, 저희가 어제 이 장세정 칼럼을, 장세정의 시선이라는 칼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고승구 칼럼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한번 찬찬히 반추해 보니까 두 가지가 느껴진다. 첫째는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에 놀란다.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 둘째는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가 짐작된다. 그러면서 시정농단으로 규정된 토착비리 수사, 이게 지금 영장 청구되어 있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사건이라면 이 토착비리 수사 시즌 1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시즌 2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시즌 2 핵심 비리 의혹은 대북 송금 비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즌 2 대북 송금 비리는 검은 돈을 지그들끼리 챙겨 먹는 경제 공동체의 부패 혐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기문란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세정 위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대북 송금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합니다. 그 대북 송금은 김대중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의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 특검 수사, 대북 송금 특검으로 박지원, 김대중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이가 구속됐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게 이제 2003년에 드러난 사건인데,
2000년 6월에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것을 공로로 김대중이는 200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이 4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겠는가. 김대중이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는데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투자식으로 북한의 거액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2019년 11월 이때인데 이게 2018년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이제 3차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를 갔는데 그때 평양의 공식 방문단 명단에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강원도의 최문순 이 둘이는 포함이 됐지만 사실은 대북 접경이 가장 넓은 이재명이는 이 명단에서 포함이 안 됐어. 박원순이 최문순이는 친문 광역단체장이라서 포함이 됐는데 이재명이는 비문 광역단체장이라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원순이하고는 경쟁관계였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경쟁관계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몸이 달아서 어떻게든 북한과 줄을 대고 문을 뚫어서 독자적으로라도 대북 카드를 이용해서 대권 후보로 가야 되는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절실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방북 요청이 나가고 그거 올라면 돈부터 갖고 와 하는 이 북한의 요구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에서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불법 송금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재명이가 이해찬, 민주당의 상황이었던 이해찬이의 최측근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영입을 했고 이 이화영이의 인맥인 쌍방울의 김성태를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이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등을 성공시켜서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과 동시에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고 불법 대군 송금을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사서 북한의 환심을 사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김대중이와 이재명이. 김대중이의 대북 불법 송금은 이미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이재명이는 바로 그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대중이와 이재명이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장세정 의원이 합니다. 뭐냐? 그럼 문재인이는 김정은이를 3번이나 만났는데 김대중이는 김정일이 한 번 만나는데 4억 5천만 달러를 썼는데 문재인이는 돈 한 푼 없이 김정은이를 3번이나 만났을까? 과연 김정은이가 지 애비는 김대중이 한 번 만나주는데 4억 5천만 달러를 챙겼는데 김정은이는 문재인이를 3번씩이나 만나주면서 돈 한 푼 안 챙겼을까? 이렇게 매우 상식적인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자, 장세정 위원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이 한 푼도 없었을까? 그러면서 장세정 위원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필자는 주목할 만한 말을 들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그러면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냥 뭐 행정관, 뭐 비서관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비서관급 이상 수석 지낸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이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주로 띄우는 곳입니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지금 규정은 $10,0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갈 때 사용하기 위한 돈 한도, 외환의 한도가 $10,000입니다. 그거 이상을 넘으면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어디를 나갈 때 $10,000 이상 달러를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 전용기를 주로 띄우는 서울 성남공항에 북한으로 그 외환관리법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비행기에다 직접 달러를 싣고 갔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비행기 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을 가득 싣고 돌아왔다 라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공직자가 이 장세정 위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매우 근거 있는 전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공항에도 당연히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1인당 일반 달러 이상을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이가 또 그 쫄개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한 것이고, 또 국정원에 사전신고 없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비밀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 김정은이의 풍산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 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10중 8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게요, 건 바이 건이라고 하죠. 한 건 한 건마다 비용을 책정해서 요구하는 게 북한식 방식입니다. 예컨대 북한에 온다, 그 자체로 얼마, 누구를 만난다, 김정은이 만난다, 그걸로 얼마, 뭐 백두산에 백마 타고 같이 간다, 아 그걸로 얼마, 백두산에 내려가서 천지에 물 떠갖고서 뭐 폼 잡는다, 아 그거 얼마. 이게 아주 이 관광 패키지 상품 팔면서 온갖 상품마다 다 커미션 따로 붙이는 그런 그 아주 악덕 가이드 같은 수준으로 북한이 장사를 해 먹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도 하지 못한 평양 연설 이벤트예요. 평양 연설 문재인한테 시키려고 15만 명이 모였다는데, 아, 그 사람들 밥은 안 줍니까? 평양에 모이게 하려면 비용 안 들어요? 그거 김정은이가 지 돈으로 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밀 접촉 때마다, 한번 만나줄 때마다 돈을 달라던 게 북한인데, 그리고 그게 다 어쨌든 상납돼서 김정은이 통치자금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여오는 것인데 문재인이가 3번이나 만났는데 돈 한 푼 없이 만나죠? 평양 연설을 해줬는데 김대중이도 하지 못한 거. 근데 돈 한 푼 없이 김정은이가 그걸 해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성건이의 발언이 이해가 되죠. 평양냉면을 다 먹여줬어요. 우리 대기업 총수들한테. 근데 이 대기업 총수들이 투자를 잘못하면은 미국의 제재에 걸리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건이가 아니 돈 한 푼 안 내고 냉면 공짜로 먹어?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유 없이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에서 제대로 투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야 진짜 너 우리 냉면 공짜로 먹고 갈 거야? 그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런 얘기예요.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평양연설이 공짜라면 누가 믿겠는가?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몰래 뒷돈을 보내는 국기문란 범죄는 예외 없이 단죄해야 마땅하다. 북한에 보낸 뒷돈이 결국 핵미사일로 전용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장세정 위원의 칼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장세정 위원이 들었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 서울공항에 북한으로 가는 전용기에 관세법, 외환관리법 위반을 하고 달러를 뭉텅이로 싣고 간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고 지금까지는 다 잘 빠져나왔지만 적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문재인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차제에 저는 문재인이 하나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야 뭐 언제든 잡히죠. 그게 아니고 김대중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좌파가 정권 잡고 나면 무조건 북한한테 돈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북한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한번 만나게 하는 것으로 최대의 치적을 삼고 했던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남북관계 적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돈 갖다 주고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만나려고 했다. 이 정말 창피하고 이 잘못된 남북관계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남북관계입니까? 장세정 논설위원회 이 칼럼이 그런 수십 년 남북관계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 자유시장 경제 지킬 책임은 기업에게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노조폭력 단속을 지시하면서 노조 불법을 방치하는 기업에도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조의 갈취,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정부와 사측이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그들과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 정부만 아니라 기업도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대통령이 발언했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건폭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내버려 두고 그들과 타협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노조가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걸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눈 감아주고 타협해온 기업도 책임이 있다. 결국은 노조의 불법 이익을 공유하는 이권 카르텔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게는 정부 혜택을 축소하거나 끊겠다. 반면에 원칙적으로 노조의 불법에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오늘 이 칼럼 자유시장 경제 지킬 책임은 기업에게도 있다.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의 발전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지구상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은 대략 300년 전쯤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고 이끌어온 주체는 정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었어요.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영역을 확대해서 전 세계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당시의 기업은 국가의 개입은 도둑놈 잡는 데에 그치면 좋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우리와 기업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니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야경 국가죠. 도둑놈 잡는 국가. 나머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 야경 국가의 원칙은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되고 자본주의가 독과점의 폐해를 발생하면서 수정 보완되긴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지금도 관철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처럼 보이는 중국 같은 나라도 저 근본에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저건 제대로 된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시장이 많이 있는 나라인 거죠. 시장경제는 시장을 구성하는 두 요소, 두 세력, 자본가, 기업가와 노동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관계입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러려면 자본가,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자유시장 경제를 내면화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의존하거나 불법에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도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노동자들은 자본과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그 계약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윤리를 내면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이것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자본 측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노동 측에 의해서 훼손될 때 불가피하게 그것을 일시적으로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는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는 있지만 정부는 그럴 경우에도 의원이 자유시장 경제 바깥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주체는 두 주체는 노동과 자본입니다. 기업과 노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도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장이 없으면 노동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주도적인 주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제대로 서야 자유시장 경제의 건강성이 담보되는 거예요. 선진국가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 기업이 당당하게 서 있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다 기업이 제대로 서서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적이지만 엄격하게 개입해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기업에게 있고 노조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근대사 70여 년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이 기업이 처음부터 자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서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오는 바람에 기업이 기업 윤리를 내면하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왔더랬어요. 이것이 민주화 이후 특히 자유주의 철학을 견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이 최소화되고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의 주체로 서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노조가 자유시장 경제의 한 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원칙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무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노조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투쟁, 이념투쟁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이념화되고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돼야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역할은 여전히 기업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최근 나타난 MZ세대와 같은 노사관계를 이념과 정치투쟁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장경제의 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노조의 등장이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야합하거나 타협해서 잘못된 노사관계의 적폐를 쌓아오는데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일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 노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야합한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의 5년간의 폭정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19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4일 100만의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 문재인 폭정에 맞서 싸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폭정에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주도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과연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좌파의 5년간의 폭정에 맞서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문재인이 종북주사판 눈치 본 거 말고 뭘 한 게 있느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피하지 않았느냐?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책임은 기업에게도 있다. 지난 5년을 또 지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의 그 비겁한 기업의 모습을 정말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조의 불법과 이렇게 치열하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해라. 최소한의 책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이죠. 이재명의 치밀한 두뇌, 담대하지 못한 심장 이런 제목의 칼럼을 보면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뭐 칼럼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 보셔도 되고 또 의미 있게 음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죠. 치밀한 두뇌로 거미줄처럼 감겨오는 사법 리스크를 헤쳐왔다. 반면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판돈 삼아 큰 승부를 모색하는 담대한 심장을 보여준 적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면 승부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논설주간답게 매우 품격 있는 언어로 아주 완곡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 식대로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는 잔대가리 굴리는 잡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감옥에 살 때 참 느낀 게 많았는데 사기꾼으로 잡혀온 놈은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사기를 치더라고. 동료 재수자들을, 그것도 불쌍한 재수자들을 상대로 야 이렇게 하면 너 조금 일찍 나갈 수 있어 하면서 뒤로 뭐 받아봤자 건빵 하나 뭐 챔치캔 하나죠. 야, 그 짓을 하더라니까. 사기꾼은 감옥에서도 사기를 치고 동네 양아치들은 가족에서도 감옥에서도 몰려다니면서 양아치 짓을 하고 도둑놈은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같은 방에 그 동료 재수자 건빵을 훔쳐먹더라고. 잡범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잡범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김창균 논설주간의 이 칼럼을 보면서 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재명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한테 해당됩니다. 차기를 꿈꾸는 차기 대권 주자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지금 당장 당대표 되겠다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4명의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는 무릇 군주란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지를 함께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머리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마키아벨리가 그 주장을 군주론을 통해서 필 때 그 당시 현존하던 수많은 군주들은 사자의 용기만 있거나 만용이죠. 여우의 간지만 있거나 교활한 거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거나 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러러보고 따를 만한 군주가 없다. 그 군주를 찾아 헤맨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제가 한 40년 정치판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평론을 하면서 사자의 가슴을 가진 정치인 드물지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저랑 얘기하는 중에도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정말 이 명민한 머리를 가진 그런 여우 같은 정치인들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껏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고 있는 정치인은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위대한 역사의 거인이라고 제가 평가합니다만 제가 이 두 분을 만나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달라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뵐 수가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그 역사의 큰 걸음을 쫓아가면서 이승만, 박정희 두 역사의 거인이야말로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이 간지를 겸비한 사람들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이 두 역사의 거인이 있었기에 그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고 그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승만, 박정희 두 역사 거인 이후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머리를 겸비한 정치인을 지금껏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정치인들은 제가 다 한두 번씩 본 사람들인데 직접 겪은 사람들인데 두 가지를 같이 갖춘 사람을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고비고비를 헤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존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정치인입니다. 가장 힘이 강하고 영향력이 큰 정치인입니다. 또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저런 사람들, 뭐 좌파들까지 제가 뭐 일일이 신경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또 차기를 꿈꾸는 잠룡들, 또 지금 막 정치에 입문했을 뿐이지만 꿈 하나는 크게 가지라고 내가 20년 후 30년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꿈꾸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정치판에 선출직 리더로 나선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간지를 한 몸에 겸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밖에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당대의 역사적 거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는다면.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예, 고성국 칼럼입니다. 먼저 잠깐 지금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선거제 개편 결의안 완성을 목표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이죠. 이 김진표가 비례의원 5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안을 제출을 했어요. 야, 이렇게 민심과 거꾸로 가는 자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네요. 아니, 지금 다들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좀 줄이자고 좀 아우성인데, 아니, 이 자는 도대체 한국에서 사는 국회의장이 아닌가 봐요. 어디 화성 국회의장인가? 비례대표를 50명이나 늘리자고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불쑥 내놨어요. 이 제정신입니까? 의원 정수를 지금 300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편법이에요. 원래 299명이었어요. 299명이었는데 여야가 한 자리 가지고서 몇 달간을 힘겨루게 하면서 양보를 안 하니까 국민들한테 요번 한 회기에 한해서만 한 명만 더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국민한테 빌다시피 하면서 만드는 게 300명 정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요 회기만 지나면 바로 다시 299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놓고서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300명이 굳어졌어요. 의석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저 허접한 배지들한테 의석수 주면 절대 줄이지 못합니다. 그 철밥통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나요? 그런데 정말 이 김진표라는 자, 이게 머리도 없고 개념도 없고 거기에다가 간땡이는 엄청 부은 것 같아요. 국민한테 불쑥 50석이나 더 늘리자고 지금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 그리고 그 늘리는 50명을 전부 비례대표로 늘리자 그랬어요. 늘리자는 것도 황당하지만 지금 선거구 개편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구거든요. 아니, 시골에 가면 4개, 5개 시군이 합쳐져서 선거구 하나 되는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과 맞지 않고 지역 대표 선거가 맞지 않는 이런 지역구를 어떻게든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 그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에 그 역할을 다한 비례대표를 차라리 없애고 300명 전체를 지역구로 좀 늘리자. 뭐 이런 논의라면 나름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김진표 이자의 주장은 뭐냐면 지역구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만 50명을 더 채워 넣자는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떻게 정계특위 안으로 나옵니까?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개혁자가 붙어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가 이 김진표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임기 끝나면은 이제 정치 안 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내 정치 뭐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확 지르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심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김진표가 이런 식으로 길을 터줘서 여야 이 국회의원들이 옳다 좋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 정수 늘리고 그것도 비례대표 늘리고 하는 식으로 간다면 정말 우리가 나서서 국회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 주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컷오프에는 떨어졌지만 엊그저께 나왔던 조경태 의원 3패 개혁, 이거 다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3패 개혁의 첫 번째가 비례대표 없애자는 거였어요. 김진표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47명인데 50명 더해서
97명, 거의 100명이죠. 비례대표 100명으로 늘리자는 게 이 김진표의 얘기예요. 조경태의 3패 중 첫 번째,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그거 맨날 돈 장사나 하고 공천 장사나 하고 사악한 자들이 지역구 심판을 넘지 못할 사악하고 허접한 것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들어오는 통로다 하면서 거론하잖아요. 최강욱이가 그렇다. 김의겸이가 그렇다. 윤미향이가 그렇다. 이것들 전부 비례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한테 배지 한 번 더 달게 해주려고 50석이나 더 늘리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고양이도 요새는 체면 차려서 지 먹고 싶은 한 마리 정도 잡아먹습니다. 통째로 거덜내려고 하는 고양이는 없어요. 예, 김진표의 이 안,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자들한테는 아마 달콤한 유혹일 겁니다. 이거 진짜 이자들이 김진표 이제 정계 은퇴 1년밖에 안 남은 이자가 마지막으로 배지들한테 선물 준답시고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과 민심과 역행하는 이런 안을 불쑥 내놨는데 이게 국회에서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면 바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